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원인에는 시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있었죠.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시댁을 제대로 뒤엎은 끝에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큰 잘못이 없었어요. 죄라면 그저 시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과감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두고도 며느리를 자신 마음대로 다루려 했어요. 그런 사람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들은 아마도 전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특히 시모가 그럴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문득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디 한번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건 본인이 만든 결과니까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인성이라도 단단히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단 하나의 배울 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겠다는 말로 협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간단히 무시했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죠.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를 다니며 시작됐습니다. 입사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였어요. 사실 그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빠를 도우며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입사한 저는 모든 것이 서툴렀고 그때마다 남편이 친절하게 챙겨주며 도와줬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빠 회사의 직원과 연애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을 숨기려 했었죠.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연애는 1년 반이 넘게 지속됐고 결국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의 인사를 드릴 시점이 되었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제 정체를 털어놓았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숨긴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아빠에게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허락도 받은 상태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을 좋게 보셨고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남편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라니? 뭐가 있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가 반대하실지도 몰라.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겠다는 건지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족사를 꺼냈습니다. 7살 터울의 형이 있었고 그분의 첫 번째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형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꽤나 잘 어울리는 듯 보였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서로 간의 틈은 서서히 벌어졌고 그 틈은 곧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형에게 나냐 아니면 엄마냐는 선택까지 강요했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형님은 형마저 시댁과 멀어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크게 상처를 입었고 분노 끝에 결국 형을 이혼시키기에 이르렀어요. 그 와중에도 형은 가족과의 연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히 형님을 배척했고 결국 가족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잘난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싫다고 선언했죠. 처음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원했다가 형님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잘난 며느리는 지만 잘난 줄 알아서 눈치도 없고 인성도 모자라다. 그런 며느리는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의 성격이었고 겸손이었으며 버릇없지 않은 태도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시어머니는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시어머니가 형님을 혹독하게 대하거나 무리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닌지. 만약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형님이 그렇게 등을 돌린 것도 납득이 갈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어. 내가 아는 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덧붙였죠. 형수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었거든. 자존심이 강해서 부딪힌 거야. 그리고 형도 엄마가 소개시켜준 여자랑 재혼해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들 공주처럼 자랐고 시댁일 같은 건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려 한다.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할도리는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만 있으려는 며느리는 눈꼴 사납다며 그런 애들은 자기 아들을 하인처럼 부릴 게 뻔하다고 했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집안 출신이라야 겸손하게 굴고 예의도 바르다면서요. 그제야 남편의 깊은 한숨이 이해됐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예전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너무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일 게 뻔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먼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당신 쪽 집안을 숨기자.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 척하는 게 어때? 아버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네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자.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뢰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방법 외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부모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결혼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를 보게 되니까.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를 평범한 집안의 딸로 소개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큰 반대 없이 순탄히 진행됐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력의 끝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형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퇴근하면서 오늘은 시댁에 들러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했죠. 별다른 일 없이 따뜻한 식탁을 기대하며 조심스레 시댁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형님이 시댁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형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울음소리에는 억눌린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광경에 멈칫했지만 저는 먼저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셔. 어머님이 아예 문을 잠가버렸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집 밖으로 쫓겨난 거였어요. 말 그대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를 문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형님은 그날 시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별일 아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청소기 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형님에게 버릇이 없다고 호통을 쳤고 형님은 억울해도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이 집에 못 들어온다. 나가! 이렇게 말하고는 형님을 쫓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근처를 맴돌다 다시 돌아왔고 혹시나 마음이 풀리셨을까 싶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열리지 않는 현관문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아무리 가족 간의 갈등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당황한 듯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왔어요. 옆에 형님도 계세요.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자 인사를 하긴 했지만 형님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말 그대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어졌어요. 형님은 입도 거의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님, 오늘 형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야기로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는 시댁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 그게 기본이야. 첫째는 그걸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의 며느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결국 제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형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야. 내 방식이 있어.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날 저녁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신의 고집과 편견 안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틀렸다는 걸 서서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형님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 했던 저희 노력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저희 진심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과의 인연은 어쩌면 저에게도 상처만 남길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찾아갔을 때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흔들리며 아파트 복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댁문 앞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형님은 자신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곁에 두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솔직히 사람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또 이러고 계세요?
저는 다급히 달려가 형님의 팔을 잡고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보자 형님은 무너진 듯 와락 안기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날 쫓아냈어. 내쫓았어. 나가래. 다른 며느리 드리려고 하나 봐. 형님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끝내 참았던 눈물이 그 순간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들만큼은 절대로 못 뺏겨.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내쫓았을 뿐 아니라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어요. 형님을 일단 저희 차에 태워 진정시키고 저는 다시 시댁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철컥 열리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이 밖에서 무릎 꿇고 우셨어요. 집에 애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내쫓았다. 아주 그냥 면상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조차 없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애 엄마인데 갑자기 내쫓으시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괜찮은 며느리 하나 알아놨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게 할 거다. 그러니 너도 그 여자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들이면 너도 나가야 할 줄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특히 한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지금 말해봤자 안 통해.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죠. 차로 돌아오자 형님은 다소 진정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미동 없이 앉아 계시던 형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쫓겨나는 건 괜찮아요. 그깟 참으면 돼요. 근데 아들은 절대 포기 못해요. 형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이혼 안 하면 예전에 친정에 빌려줬던 돈 당장 토해내라고 협박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제가 묻자 형님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시댁에서 빌린 거예요. 그때는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돈 4천,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참기 힘든 건 그 돈을 칼처럼 휘두르며 사람을 겁박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이혼만 하면 그 돈은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아이는 시댁에 두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래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볼모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누구보다 엄마를 그리워할 텐데 그런 아이를 두고 새엄마 밑에서 키우겠다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도 받겠다는 듯 집안 종처럼 다루시더니 이제는 그 돈을 내 아들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왜 이렇게 쉬운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요. 4천만 원, 그 돈으로 내가 팔려온 거예요. 이제 쓸 만큼 썼으니 새 거로 갈아치우겠대요. 나는 그냥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래요.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겨우 4천만 원. 정말 고작 4천만 원이란 돈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4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의 무게를 가볍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사람보다 귀한 돈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시댁에서 몇 년 동안 웃음을 잃고 잠을 줄이며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자신을 팔려온 사람이라 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려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그저 제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돼. 괜히 나서지 마. 당신이 끼어들었다가 엄마가 괜히 우리까지 이혼시키려 들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말들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보자는 말, 평화라 불리는 침묵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걸 남편은 몰랐던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참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워낙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도 말은 해야지. 자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너까지 불똥 튄다니까? 불똥이 튀든 뭐든 이건 아니야.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지금 너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실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실망이라기보다 정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이 사람도 결국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구나. 말만 다를 뿐 결국은 불의를 눈 감고 방관하는 사람. 방관이 때로는 적극적인 가해보다 더 나쁘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을 돕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우린 너무도 달랐고 그 다름은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지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랄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그 말은 지금껏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쌓이고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결국 저는 모든 걸 엎어버렸습니다. 그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보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불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어린 아들과 갓난딸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얘들 좀 맡아줘라. 애 엄마 대신 네가 키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왜라니?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머리 없네. 어머님의 그 입에서 인정머리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정하게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다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형님을 왜 쫓아내셨어요? 막무가내로 안 쫓아내셨으면 저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하셨겠죠.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쫓아낸 건 쫓아낸 거고 당장 애들은 돌봐야 하니까 맡으란 거야. 딱 2년만. 괜찮은 며느리 하나 눈여겨 봐뒀거든. 그 집은 아이 있는 남자는 싫다잖니. 그래서 애 없는 척하고 결혼시킬 거야. 이쯤 되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계산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거래 대상이었고 어머님에게 형님은 사용기한이 지난 골동품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여자분이 아이들 정체를 알면요? 애들은 싫다고 그러면요? 그땐 어쩔 수 없지. 근데 결혼해서 자기 애 낳고 그러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해. 돈도 좀 쥐어주면 찍소리도 못할 거야. 첫째도 그렇게 살았잖니.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그건 사기예요. 아이들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가족을 파는 거잖아요. 말 좀 곱게 해라. 너도 쫓겨나고 싶냐? 이쯤 되니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뒤에서 첫째 편 들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참았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돈 몇 푼은 벌어올 줄 아니까 그런 거야. 감히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반항질이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눈에선 불꽃이 일고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아,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 그 길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딸이 이혼한다는 말 드려서.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바로잡고 싶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집이라면 네 뜻대로 해라. 아빠는 네 편이야. 그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바로 제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의 짐을 정리해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남편은 당황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배운 거야. 꼴 보기 싫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 이제 엄마 곁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 불같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하니?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도 이 정도면 막장이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방식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쫓아낼 만하니까 쫓아냈어요. 어머님도 형님 내쫓으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뭐야 미쳤나?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꼴 보기 싫대? 왜요? 어머님 아들은 금줄 두르고 태어났어요?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셔야죠. 말장난하지 마.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지만 저는 끝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말이에요. 어머님이 뱉은 그 독한 말들 다 어머님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절대 형님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껏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내했던 모든 부당함, 시댁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터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머님 아들, 첫째도 둘째도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1+1으로 묶어 팔아도 저는 안 받아요. 이제 다 싫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시모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물건을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씩 웃으며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직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어요. 형편 안 좋아 보이면 덜 미워하실까 싶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사장님 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거기까진 완전히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서류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회사 정보나 경영구조 등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이제 믿으시겠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넘기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사실이야. 엄마 미안해. 결혼하고 싶어서 그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나를 속였다고?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였어?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를... 그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 집도 회사도 다 정리됐고요.
반품된 두 아들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 형님 이혼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 모두 형님이 갖게끔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손주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알아두세요. 너가 감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지만 저는 가방에서 4천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서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형님 집에 빌려줬다는 돈이죠? 받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고 당신들이 발 디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가세요, 아줌마. 뭐야? 아줌마라니? 너 말 다 했어? 맞아요. 이젠 저한테 어머님도 뭣도 아니니까요. 그냥 아줌마예요. 어쨌든 당신이 형님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더 다가오시면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그녀의 몰락, 그걸 두 눈으로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계획대로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형님 역시 제가 함께 도우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님은 더는 울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집안과는 깨끗이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어요. 아차 싶었겠죠? 제가 처음엔 그냥 욱해서 한 말인 줄 알았겠지만 지금쯤은 알겠죠? 제가 한 말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형님 앞에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또 그 착한 분은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일단 형님께 사과한 건 잘하셨고요. 근데 저한텐 이제 남이에요. 제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구했잖아.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사과받는 사람의 마음이고 특권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제 제 인생에 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형님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있는 집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도 못 얻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녀도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리끄덩이 잡고 한판 벌였을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였는지 그날 그녀는 꾹 참으며 눈빛만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걸 보니 참 고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녀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형님은 요즘도 저를 보면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은혜는 갚을게. 언니 그런 말 마요. 갚을 생각은 말고 그저 아이들과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과거를 딛고 꿋꿋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행이나 실패를 떠올리시는데요. 저에게 이혼은 생존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시작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는 제가 바라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제가 결혼 상대에게 바라던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같은 건강한 가치관과 부지런함, 그리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남편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남편이 저를 위해 금연을 결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너 만나고 담배 완전히 끊었어. 너랑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와, 진짜 너 때문에 담배를 끊다니. 이거 진심이다, 진심. 요즘 그런 남자 어디서 구하냐? 너 정말 복 터진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각자 바쁘게 일하면서도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시간적 여유가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탁한 설거지는 저녁까지 그대로였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만 두고 돌리지도 않았죠. 여보,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미안. 오늘 좀 바빴어.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청소, 빨래, 설거지.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 해내는 남편에게 저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돌려야 하고. 아, 그래? 몰랐네. 우리 엄마는 그냥 다 같이 빨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러던 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출산 후에 복직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있으셨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복직하면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나도 바빠. 친구들 만나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그럼 주 2, 3일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에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요즘 애들은 다들 엄마가 키우던데? 시어머니는 번번이 핑계를 대며 거절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시간도 충분하셨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손주를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손주를 안 봐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만 고생하시잖아. 우리 엄마도 인생이 있으신데 억지로 부탁할 순 없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바빠. 너무 그러지 마.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책임지지 않았고 시댁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갈등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저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출근하는 일은 매일이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어린 손주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챙겨서 친정에 맡기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그 모든 과정이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점점 더 무책임해졌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운동도 끊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편은 나도 힘들어.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좀 도와줄래?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일했는데 저녁 준비하고 아이 돌보고 다 하잖아. 그건 원래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원래 엄마가 하는 거라니. 그럼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혹시 담배 피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웠다고. 그럼 이 냄새는 뭐야?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을 지나갔나 보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걸 우연히 봤는데 뭔가를 입에 물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남편은 나무젓가락에 담배를 끼워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깜짝 놀라 담배를 급히 끄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당신 나한테 금연했다고 했잖아. 근데 나무젓가락에 끼워 피우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피울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는 계속 났고 남편은 더 교묘하게 숨기려고만 했죠. 아이가 있는 집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말이 되자 남편은 거의 매일 술자리에 나갔어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연말 모임이 있어서. 어제도 모임이었잖아. 이건 다른 사람들이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나간 남편은 항상 만취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곤 했죠. 다음 날에도 숙취로 꼼짝도 안 하고 저녁이 되면 또 2차, 3차를 혼자 이어간다며 나갔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 제발 좀 그만 마셔. 남자들은 원래 이 정도 마시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책임감 있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점점 더 소외된 존재가 되어갔고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또 어땠을까요? 평소에는 손주를 돌보는 일은 고사하고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것도 귀찮아 하시던 분이 딱 한 번 아이를 봐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정사정을 하며 부탁드렸을 때였죠. 그런데 그 하루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제 카드로요. 아이고, 손주 하루 봐주느라 허리를 다쳤네. 병원 좀 다녀야겠어. 처음엔 정말 다치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계속 병원비가 청구되더군요. 정형외과, 한의원, 물리치료. 심지어 친구들과 식사비용까지 제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병원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은 거야. 내가 아픈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 결국 그 일로 2개월 넘게 제 카드가 사용됐고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고가의 명품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생일인데 선물 뭐 줄 거야? 요즘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친구들 만날 때 창피하지 않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라도 일단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무리한 사업 투자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흐름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남편보다 훨씬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보, 이 투자는 좀 위험해 보여.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수익 구조도 불안정해. 당신은 너무 보수적이야. 사업은 좀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한 것과 무모한 건 달라. 우리한테 아이도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부동산 사업은 절대 안 돼. 리스크가 너무 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미 여기 투자한 사람들 많이 돈 벌었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패한 사례도 좀 찾아봐.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 말을 귀찮아하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요. 처음엔 남편이 숨기려고 했지만 몇 달 후에 대출이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대출이 많아?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어. 뭐?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개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진행되던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은 묶였고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투자한 건데? 그게 이것저것 다 합치면 8억 정도.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억 원이라니. 우리 집 한 채 값이 넘는 금액을 제 허락도 없이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쳤어? 8억을?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물 올라가면 금방 회수될 줄 알았어. 회수는 무슨, 언제 회수된대? 그건 아직 모르겠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보고 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8억 원의 빚. 아이까지 키우며 평생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는 제 명의로 된 대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당신 내 명의로도 대출 받았어? 그게 내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해서. 내 동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빚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일단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만 팔면 빚은 거의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게 말이 돼? 아이 키우는데 어떻게 더 작은 집으로 가? 어쩔 수 없잖아. 빚을 먼저 갚아야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남편 혼자 저지른 일인데 왜 저와 아이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다행히 친정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쾌적한 집이었고 직장과도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해졌어요. 아이도 더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집들이 한번 해야지. 내가 보러 갈게. 네, 편하신 날 오세요. 시어머니는 주말에 방문하셨고 새로 이사한 저희 집 구경을 하시더니 연신 감탄하셨어요. 와, 집 좋네. 넓고 따뜻하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지? 네, 그러세요. 하룻밤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하루 묵고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집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있다 가려고. 네? 괜찮지? 며칠만 더 있을게. 며칠이라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차지하시고 마치 당신 집처럼 지내셨죠. 여기가 정말 좋네. 따뜻하고 조용하고. 우리 집은 시끄러워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눌러앉아서 저희 집안일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청소 방식, 요리 방식,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어요.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애기 밥은 이렇게 먹이면 안 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제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편하게 쉴 수도 없었고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거실에 계셨고 저희 부부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우리 엄마도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지. 너가 좀 이해해. 이해는 무슨, 이건 내 집이야. 당신 엄마 집이 아니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우리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며칠 계시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며칠이 아니라 이미 한 달이 넘었다고 말하려다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장만한 이 집에서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셨죠. 육아는 친정에서 다 해주면서 편안한 생활은 시댁이 누리는 구조.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준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치? 이게 제대로 된 밥상이지. 남편은 평소 제가 해주는 음식에는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극찬을 쏟아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난 엄마 음식이 익숙해서 그래. 그럼 앞으로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해. 왜 그렇게 삐쳐? 그냥 칭찬 한 번 한 건데.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남편은 집안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았습니다. 원래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래?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래? 당신이 해야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남편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어머님, 요즘은 남편도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쓰레기를 들고 혼자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이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아예 아이를 안 봤어요. 아빠, 나 책 읽어줘. 아빠는 할머니랑 TV 봐야 해. 나중에 놀아줄게. 그럼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제게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 괜찮아. 엄마가 놀아줄게.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와 아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항상 거실에 계셨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가 그렇게 바빠? 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괜히 밖에서 바쁜 척만 한다니까. 집안일이 더 중요한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어서 집안일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빚 때문에라도 저는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빨래를 개고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거실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만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감시받는 직원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잖아. 어머님이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 슬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아. 나는 너무 힘들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며칠 계시는 건데. 며칠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한테 계속 간섭하시고.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내 집? 이게 당신만의 집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사실 저희 부모님 명의예요. 친정부모님이 저와 아이를 위해 마련해 주신 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더 큰 싸움이 벌어질 테니까요. 이 집은 친정에서 사주신 거잖아. 당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 거고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인처럼 행동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었으며 저는 그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점점 한 가지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돌아가실 생각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가장 불편한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어느 주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려.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어머님 모시고 시댁에 다녀와. 이제 집으로 가셔야지.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 여기 계시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계셨어. 이미 2달이 넘었잖아.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불편해?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나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지?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는 더 이상 둘러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계셔서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을 말하는 거야. 처음에 며칠 계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지금 2달이 넘었어. 이건 며칠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해? 매정하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매정한 거라고요? 지금까지 참고 견딘 제가요? 매정한 건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냐고. 엄마를 어떻게 내쫓으라고 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계속 참고 살아야 돼? 좀만 참아. 엄마도 곧 가실 거야. 고지 언제야? 1달 더, 2달 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이 사람들은 절대 곱게 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남편이 8억 원의 빚을 지고 왔을 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눌러 앉아 계시면서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죠.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이혼이라니? 네, 진심이에요. 그럼 나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편의 무책임함과 8억 원의 빚,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이유가 돼요. 남편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 이미 마음은 정했어.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나연이는? 우리 딸은 나랑 살 거야. 어차피 당신은 아이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당신 언제 아이랑 놀아줬어? 언제 아이 목욕시켰어? 당신은 아빠 역할을 한 적이 없어.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나가면 되잖아.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나가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제발 우리 아들 입장도 좀 생각해줘. 어머니야말로 아들 생각을 하셔야죠.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를 위해서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더 안 좋아. 내가 변할게. 정말로 변할 수 있어. 당신은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잖아. 일주일 후에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집은 제 부모님 명의였고 남편의 빚은 남편이 혼자 책임지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갔고 남편은 면접 교섭권만 갖게 됐죠. 마지막 날에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번 아이를 만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보겠다고 했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만나겠어. 다음 달에 시간 내서 볼게.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3달째 연락이 없었고 넉 달째가 되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바빠서 못 와. 아빠는 나 안 보고 싶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딸을 사랑해. 근데 아빠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래.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정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이에게조차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혼 후에 저는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나연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애정도 가족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기심과 무책임함 뿐이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저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혼 후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네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부모인 거야.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어린 손녀를 봐주시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손주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죠.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버지도 퇴근 후에 제 딸과 놀아주시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셨습니다. 제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행복해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최고야.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있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죠. 집에서조차 편하게 쉴 수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물으시면 저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렇게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고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항상 집안 걱정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빚 걱정, 시어머니 걱정, 아이 걱정.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이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업무 효율도 올라갔어요. 동료들도 눈치챘습니다. 요즘 뭔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맞아, 좋은 일 있어. 저는 이혼한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난 건 용기 있는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 생활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혼자 버텨야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단단하게 만든 기억이었지만 더 이상 발목을 잡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진짜? 그래, 진짜. 이혼은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야.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된 거지. 맞아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사회의 편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이었죠. 이혼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내었고 그 결과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되었죠. 제 딸은 오히려 이혼을 한 뒤로 날이 갈수록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 유치원 선생님도 그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나연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민감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우리 부부의 갈등을,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를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나를 위한,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겐 아픔으로만 보일 수 있는 이혼이 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딸,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진짜 가족을 중심으로 저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